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서류와 관련해서 지난 20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변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자,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책임 묻겠다 했는데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이제 읽히고 있어요. 자, 두 특검법은 올해 마지막 날이 사실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자, 이동수 대표님, 민주당이 당장 내일까지 하라고 어떻게 보면 시한을 당겨서 압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제 시한이 1월 1일까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일주일 가량 앞당겨서 이렇게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거는 저는 결국에 시간 끄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이 한 6개월쯤 뒤에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만약에 이제 심판이 탄핵이 됐을 때 이후에 대선까지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유리한 상황이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얼른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한덕수 총리를 계속 압박을 해서 좀 일정들을 앞당기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어떻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부권 행사도 했고, 그리고 지금 총리 측 관계자 발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측 입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결국에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 진상 규명 절차를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대행에게 우리가
그나마 조금 기대한 것은 어쨌든 뭐 한덕수 대행도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는 적어도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시즌2랑 진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아직까지도 이 탄핵 국면을 겪고도 여전히 민심이 아니라 윤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게 경고도 하는 거고요.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그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네. 겸 원내대표인데 권 권한대행이 또 주말 사이에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의 뭐 의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 제2요건 행사 요청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내란 수사도 공수처나 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죠. 네. 또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수사와 판결, 재판부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특검으로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국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례상으로도 어긋나는 것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일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하겠다라는 그 야욕이 있음과 동시에 더불어서 최대한 빨리 재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26일부터 당장 6일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과 동시에 재표결을 같이 염두에 둔 그런 정략적인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당내에서 지금 막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탄핵 심판 절차라는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당이 뭐 어떻게 뭐 단일 대우로 좀 막아섰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연 막을 동력이 우리가 있을까 이런 회의론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조금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 내란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탄핵 소추와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 소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법적인 영역으로 한 번에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재표결에 왔을 때도 네. 부결을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이 가결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당 분위기는 약간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네. 또 어느 정도 하나로 모아진 상황 같다. 그 분위기는 그거는 또 그렇다는 의총을 말씀이죠. 통해서 또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현 그렇군요.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한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는. 아니 헌정사상 유례 없는 뭐 일을 저지른 건 사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뒤에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어떤 이 사태에 책임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사실상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절차가 적법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어준 분이기도 하고 비상계엄을 어찌됐든 막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그 정말 권한대행이라는 직분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본인이 합법적이어서 적법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약에 이제 대행의 대행으로 임명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굴러가겠지만 다만 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지금 검경에서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뭐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역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도 과연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뭐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가질 그 자격이 되느냐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어떤 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그 저희가 항의를 또다시 해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도 조속히 공표를 하고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추천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결국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아니 자꾸 이제 자꾸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 뭐 탄핵한다라고 할 때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그렇죠. 되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이재명 대표를 이 국민의힘 측에서 소환을 하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나라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내란 사태 주범들에게 내란 가담자들에게 어떤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게 과연 민주당이냐?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 카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직무 정지된 법무장관 제외하고 15명 국무위원이 있는데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자, 이것을 어디까지 이제 범위로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이제 탄핵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정당한 사유가 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5명을 탄핵 소추하면 국무회의 의결 정적수에 미달해서 국회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게 노종면 네. 원내 대변인의 그 주장인데 뭐 가정을 하고 한 얘기긴 해요.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에요. 5명 동시 탄핵 카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이야기한 것도 일단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또 네. 출석 구성원에 이제 3분의 2로 이제 의견하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뭐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장관도 공석이고 말씀하신 대로 박성재 법무장관도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5명만 날리면은 이제 국무회의 의결 못한다 지금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이 노종면 대변인이 공포탄을 쏜 게 아닌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런 카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참고 있다. 예, 지금 뭐 거부권으로 이렇게 막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좀 위협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쓰기는 쉽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탄핵하네 마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줄줄이 탄핵이 된다면은 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어떤 가뜩이나 불안정한 상태의 어떤 불안정성을 더 가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카드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압박용 카드로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박용 카드. 자, 신주호 부대변인 이것도 뭐 반면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관들이 장관 대행하면 국무회의 의결 정적수 채울 수 있다. 그거는 약간 기술적인 면에서 나중에 이제 따질 수는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 어쨌든 이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지금 뭐 그 탄핵을 이 상황에서 뭐 특검법을 이 상황에서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네. 여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좀 이 법률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2 특검에 대해서 공포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이 확정되어야지 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조차도 다 파괴해가지고 의결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공포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 같은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강경파와 조금 덜 강경파가 싸우는 형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들을 민주당 안에서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일컬어서 내란 사태의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라고 하는 그것이 열렸을 때 이분들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신 분들이에요.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냥 그 방을 뛰쳐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분들의 증언대로라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그 계엄 사태에 동조했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국무총리도 탄핵하겠다, 경제부총리도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뭐 사회부총리도 탄핵하겠다. 모든 분들을 탄핵해버리면 손은 누가 키우냐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트럼프 시대가 지금 열리기
코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해버리고 차관 대행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행정 기능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행정 기능 마비를 틈타서 무엇인가를 지금 획책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야욕이 있다면 지금은 거둬둘 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탄핵을 계속해서 남발하겠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심판받을 겁니다. 자, 근데 박성민 제가- 비서관, 저 네. 비서관님, 예. 네, 하나 짚어드려야 될 거는 근데 이 노종면 그 원내대변인의 의견을 이렇게 깊게 다룰 이유가 없는 게요. 민주당에서 이미 선을 공식적으로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원내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어떤 노종면 의원이 개인적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인 것 같고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어떤 민주당 관계자의 의견도 소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이제 이 나라가 위험에 빠졌다, 뭐 어렵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왜 혼란을 가중시키냐라고 오히려 민주당을 역으로 공격하시는 국민의힘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계엄을 왜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계엄을 했습니까? 왜 불법 비상 계엄을 해가지고 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으며 이 뒤에 수사 상황에도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이 정말 이 계엄을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고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거라면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건 질서 있게 특검을 하는 겁니다. 특검을 하고 수사기관을 일원화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을 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동안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했지만 왜 특검법까지 갔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계속해서 줄줄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앞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성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제대로 건들 수 있는 조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검찰이 자초했고 대통령이 자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특검법 발의도 위헌적이다. 뭐 권한대행 탄핵도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일들과 수사기관들의 미흡했던 점들을 보는 게 순서죠. 네. 자, 이 대목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 신지호 부대변님, 방금 뭐 저한테 좀 말씀하셨는데, 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절차, 즉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당 입장이잖아요. 네. 이게 뭐 200이냐 150일이냐 이건데 200이다 이거죠. 왜 그런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만 하더라도 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안과 똑같은 정족수로 해야 된다. 즉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석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예, 이동수 대표님. 예, 그 오늘 보도가 났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이 지난 10월에 쓴 보고서에서 이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이제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쓰여 있는 게 또 기사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존에 논의된 대로 그냥 따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고 별도로 상설 특검 법안도 이제 국회 통과한 상태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한테 오늘 중으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추천 위에다가 대행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는 그 대행이 임명하는 그런 그 뭐 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갖고도 뭐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 임명을 해야죠. 이거는 그런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우회하는 거니까. 자, 저 박성민 비서관님 이거 야당이 이제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여당은 추천해서 배제됐습니다. 자,
한 대행이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눈치 계세요? 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 눈치 보고 국민의힘 눈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윤심을 따라가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꾸만 어떤 이 특별검사를 추천함에 있어서 여당 몫이 배제되는 거를 위헌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이게 과거 그 2017년 최순실 씨가 주장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들립니다. 그때 뭐 지금은 이제 개명해서 최서원 씨지만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네. 뭐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거 위헌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여당 몫이 배제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여당 그 이제 특검의 추천 몫을 정할 때는 어쨌든 국회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 재량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 특검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추천 몫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고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국정농단 특검도 사실은 여당 추천 몫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 민주당이 추천 몫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편을 든다고밖에 솔직히 볼 수가 없죠. 과거에 이미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와서 뭐 합의도 안 해준다 그러고 어떤 위헌적 요소를 운운하면서 특검법 자체를 시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진상규명을 막아서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도대체 왜 계속해서 위헌 얘기를 하고 어떤 법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들 편한 대로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좀 반론이 있으세요? 뭐 최순실 그 국정농단 특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한 겁니다. 한 정당이 우리가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그것을 뭉개고 너네는 특검을 추천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예, 이동수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상설특검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거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상설특검법 처리된 게 계엄 터지고 나서 첫 주에 이제 통과를 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야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거부권을 행사 못하게 하려고 이제 먼저 좀 약하더라도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를 시킨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공조수사본부도 꾸려져 있고 특검 일반 그 내란 특검도 이제 도입될 것로 이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설특검이 딱히 뭐 있던 없던 큰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아무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100에 뭐 한 10 정도 더 5나 10 정도 더 얻는 정도 수준인데 이제 네. 다만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게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그동안 뭐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일관하지 말고 국회가 이제 합의한 것들을 좀 지켜달라.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존중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이틀간 이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서 청문회에도 불참을 했고요. 자, 여당 야당 모두 그때 입장이 다르다는 비판도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데 자, 신주호 부대변님. 네. 자, 여당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거부권과 인사권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무회의 자체에서 이 법안은 우리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집단지성이 발동한 겁니다. 집단지성이 발동한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다 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 같이 결정한 것이죠. 반면에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밖에 없어요. 저희가 공무원 임명권이나 뭐 국무위원이나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혼자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거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뭐 사실 이런 경험이 저희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할 때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완벽하게 거리된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다음에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대통령이 완벽하게 거리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그것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권한대행의 권한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부처 내 네. 어떤 좀 중요한 고위직 같은데 뭐 어떤 사고나 저 어떤 그 거리가 생겨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해서 위로 올렸을 때 상향식으로 해서는 가능한 것이죠. 부처가 운영되는 것은 행정부의 차원 예,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근데 얘기다.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그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것이죠. 다른 부처에 그것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죠.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반론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과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일단 2017년 권성동 원내대표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때는 된다고 했는지. 그때도 헌재 결정이 나기 전인데도 형식적인 임명권을 강조를 하시면서 임명을 해야 된다. 권한대행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던 게 뭐 대통령 몫도 있었고 대법원장 몫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몫은 후임 임명을 못했죠. 네. 근데 대법원장 몫, 그러니까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임명을 했는데 그게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완벽한 거리 상태에서 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팩트 체크하고 싶은 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자체가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고 3일 뒤에 종료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이미 탄핵 결정 전에 끝나서 그 당시 임명할 수 있었는데 탄핵되고 나서 한 게 아니고 임기 자체가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고 3일 뒤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탄핵 결과를 보고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선택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들의 전례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가 됐던 권한이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선출돼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만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삼권 분립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이 견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행사를 하라 하고, 헌법재판관 몫은 지금 대통령 몫도 아니고 국회에서 3명을 형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또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놓고 보면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회 추천 몫을 형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임명장만 이제 권한대행이 주는 건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 맞춰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종의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 강행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요. 이제 두 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느냐,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최소한 이제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좀 이의제기를 하지 말자는 어떤 합의는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 있고 또 국회가 추천한 거를 그냥 이 권한대행은 결재만 하는, 대통령은 결재만 하는 그런 네. 이제 또 몫이 3명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3분 논란이 되는 게 국회 추천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누구를 임명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냥 결재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뭐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님. 네. 자, 헌법재판관 임명할지 안 할지, 만약에 뭐 임명한다면 즉시 할지 또 시간을 좀 걸릴지, 이게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하고도 막 연동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뭐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본인들한테 유리한 정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 심판 자체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 분을 다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9명 완전체인 상태에서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럴 거면 민주당은 진작에 이분들 임명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과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 국회 몫에서 추천 안 하느냐.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혼란과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타가 지금 대통령 탄핵시켜놓고서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왜 민주당이 이렇게 순서를 어긋나면서까지 탄핵을 빨리 통과시켰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181일이라는 그 자체도 줄여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럴 거였으면 헌법재판관을 먼저 추천했었어야죠. 민주당도. 지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더 크다고 좀 봅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돌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경인로 부천 방향 오류 나들목에서 남부 순환로 공항 쪽 진입 램프가 현재 고장난 버스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도 봉천 터널부터 서초 터널까지 사고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강을 따라 공항 일산 쪽으로는 올림픽대로는 암사대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가 꾸준하고요. 이후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15분가량, 강변북로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가량 더디게 지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경인권이 크게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부터 송내까지는 한 번에 17km 구간이나 막혀 있고요. 영동선 인천 방향 양재에서 용인 분기점 쪽으로는 2차로 작업 때문에 정체 극심합니다. 끝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북여주 2차로는 작업으로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부근 1차로는 사고로 차단돼 각각 뒤로 크게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두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의 내란죄는 정리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이거 예. 수사하면은 본인들한테 매우 불리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왔던 얘기가 이제 수사를 이유로 이제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좀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오늘은 또 그와 정반대되는 지금 주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점점 이제 오늘 뭐 여러 이제 그 어떤 그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걸 모의했다라는 뭐 수첩도 등장하고 증거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탄핵 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빨리 이제 수사권은 좀 미루더라도 이제 좀 탄핵 심판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사의 협조를 전혀 안 하겠다로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수사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음을 저는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법적인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 이 석동현 변호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어떤 이 정당한 통치행위다 이걸로 좀 밀고 가보려는 것 같아요. 수사 상황엔 최대한 협조를 안 하고. 근데 이미 수사는 뭐 검, 경, 공수처 모두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수사를 피해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어떤 체포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국민들 화만 더 돋구고 뭐 정말 국민들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말들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 과거 본인이 했던 말조차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네. 여기에다가 또 이런 말도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받게 돼. 뭐 탄핵 심판이겠죠. 수사에 탄핵 소추 혹은 탄핵 심판이겠죠.까지 받게 돼 답답하다. 이렇게 토라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는 대통령의 진짜 의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동현 변호사가 하는 말씀들 자체가 뭐 대통령의 모든 뜻을 담고 대통령의 생각을 담았다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런 입장을 밝히셨다고 한다면 예.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수사와 탄핵 심판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당시에도 그 수사 팀장으로 하면서 탄핵 심판과 그 특검 수사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본인은 그렇게 탄핵 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사팀의 검사로 가 계셨으면서 지금 만약에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 진짜라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건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진입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법률적이든 정치적이든 문제 수사들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거대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까지 받게 돼 답답하다 이 얘기를 조합을 해보면 네. 수사는 당장은 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조금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속내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게 약간 좀 이 판을 짜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을 짜기 위한 발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상계엄 선포한 건 잘못했는데 그거 하나 했다고 지금 내란죄로 처벌받고 뭐 탄핵될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홧김에 뭐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것도 물론 대단히 부적절하지만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홧김에 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보면 뭐 국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이제 선관위를 어떻게 장악하고 이런 거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 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수사랑 탄핵 심판까지 받아야 되느냐라고 넋두리할 상황인가? 저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박상민 최고위원님.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에서 뭐 절박함 운운하고 뭐 야당 탓하고 그 뒤에도 이제 석동현 변호사 근데 이분이 뭐 공식적으로 변호인으로 또 선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신이랑 외신이랑 다 기자회견은 또 하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어떤 대통령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의 뜻일 거라고 봐요. 이 엄중한 상황에 뭐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했다가 뭐 대통령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근데 어쨌든 이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고 계속 이런 발언들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는 발언 또는 책임을 굉장히 축소하려는 발언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저는 지지층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궤변으로 지지층들한테 계속 좀 가스라이팅을 좀 일종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논리라고 저희는 보지 않지만 이 지지층들한테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사실 이 정도 건도 아닌데 저쪽 야당이 자꾸 나를 물어뜯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거는 저는 파렴치한 행태다. 본인의 어떤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요. 사과도 없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다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서류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 검토하고 일정 논의하는 변론 준비 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님 결국은 뭐 일정대로 가는 거네요. 큰 틀에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초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헌법재판소가 사실 그동안에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그 심리 기일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탄핵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빨리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만약에 뭐 재판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수사에 대한 뭐 일정 지연으로 약간 의심되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실익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없다고 봅니다. 그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답을 짧게 네, 해주셨네요. 저는 그 우리 실익, 이동수 대표님. 근데 그 실익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제 헌법재판소 뭐 심리도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고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거를 뭐 좀 나름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오냐 아니면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과 다음 대선이 먼저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계속 좀 의도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 하는 거를 그냥 좀 미필적 고의로라든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약간 본인의 어떤 기질이나 원래의 어떤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수사 상황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석동현 변호사 얘기 보니까 수사에는 당장 그렇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전자 문서조차도 이제 열람하지 않았고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안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레 소환도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않겠죠. 그죠? 만약에 할 거였으면 오늘 입장을 밝혔겠죠. 할 거다. 그리고 뭐 법적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고 네. 뭐 오늘도 뭐 방금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수사에 탄핵까지 받게 돼 답답하다. 비상계엄 하나로 이게 뭐 지금 대통령의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끌 대로 끌어보겠다라는 거고 예. 지금 체포영장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청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하는데도 출석에 협조하지 않고 어떤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을 겨냥한 압수수색할 때는 번번이 지금 가로막히고 있거든요. 네. 서류도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막고 경호처에서 막고 자료 일부 이미 제출 받는 게 수사기관들이 그 계획한 수사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 스스로가 회방을 놓고 있는 거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아있는 일부의 권한을 활용해서 지금 셀프 방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출석하라고 통보했잖아요, 공수처가. 근데 안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체포영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점집에서 노 씨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봉쇄, NLL에 북한의 공격 유도한다는 표현도 이제 담긴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문구도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 메모의 수사에 어느 정도 활용될지 뭐 파괴력이랄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후에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사실 대중적으로는 그 태블릿 PC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지만은 또 그 당시에 안종범 수첩이 이제 이 수사에서 큰 역할을 했잖아요. 한 네. 60건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었고 거기서 이제 뭐 대기업 돈이 뭐 최서원 씨에게 어떻게 갔고 그게 이제 뭐 해외 부동산을 뭐 매입하는데 어떻게 쓰였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제 그게 이제 유죄 입증 단서로서 이제 수사와 탄핵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저는 이 오늘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 노트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경찰청 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이런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뭐 북도발을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만 쓰여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이걸로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뭐 내막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수첩이든 뭘 통해서 드러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추후에 어떤 수사와 탄핵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스모킹 건으로 보고 있죠. 스모킹 건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엄의 비선 핵심 세력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뭐 탱크 부대장에게
판교 정보사에 와 있어라, 대기해라라는 명령을 한 것도 이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고, 뭐 햄버거집 회동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계엄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었던 그 국헌문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써 있는 그 명단들이 결국에는 이 반헌법적인 계엄이었고 내란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가 과연 현실화가 되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로부터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정황이나 계획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소설처럼 썼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사실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계획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박성민 최고위원 말처럼 좀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드릴게요. 네.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일자가 오는 26일로 잡혔습니다. 네. 참여 주체를 놓고 약간 힘겨루긴 있었는데 여튼 그 여야 지도부가 네. 한 테이블에 앉아서 민생 경제 현안 논의한다는 거 아주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자,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내수진작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여야가 좀 협조를 해야 되는지를 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언론 보도 보면 부쩍 많이 나온 게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 막 곡소리 나고 있다. 그리고 상권 무너졌다. 막 공실이 막 속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수출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선방은 하고 있는데 내수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민생지원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762님이 국민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치만 안정된다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중앙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말 편파적이다. 나경원 의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선관위의 잣대, 뭐 나경원 의원의 발언,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갖고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저질렀다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선관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는 좋은데, 그 화살을 또 뭐 선관위가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회의원이 할 발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가 편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선관위 편파적이다. 선관위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야당 후보들은 여당 후보한테만 유리하게 선관위가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당 의원들은 또 야당한테만 유리하게 선관위가 판단을 한다. 계속 이렇게 하는 어떤 옥신각신하는 거는 늘 선거 과정에서도 있었고 정치 상황 속에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선관위를 물고 늘어지면서 부정선거론을 키우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저기 반론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그냥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저는 이건 명백히 지금 선관위가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안 되고, 정현욱 의원을 비판하는 현수막은 된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현욱 의원이 대선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선관위가 그냥 눈 한쪽만 가리고 본인들 보고 싶은 대로 본 결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운운합니까? 이건 선관위가 명백히 중립적으로 해야 될 그 사무를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해석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중립적인 그 엄연한 그 본래의 행태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7344님이 마트 물건은 모두 금값, 국가 이미지는 X값.
거리엔 캐럴도 안 들리고 이제 국민은 무슨 위안과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정신 차립시다 해줬고요.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이동수 대표님, 지난 주말 한파 속에서도 탄핵 찬반 시위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관계자들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가다가 네. 결국 시민들이 참여하고 봉쇄가 풀려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하고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짤막하게. 이번에 시위를 한 전농이 사실은 뭐 민주노총, 전교조랑 같이 이제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어떤 조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분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한 거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트랙터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다는 그 시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전농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박성민 비서관님, 짧게만 말씀드리면 짧게. 예. 이 집회가 집회 신고도 사전에 마친 집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에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찰이 나서서 막는 거, 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면 차벽 세워서 이 농민들을 막을 게 아니라 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노력만 기울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5초 정도 말씀할 시간인데 신조. 그러니까 트랙터가 서울 시내로 진입했을 때 위험, 안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지금 경찰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조, 박성민, 이동수 대표까지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17살 혜진이는 매일 아침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놓고 학교로 향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품에 맡겨진 혜진이. 지금껏 할머니를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약해져가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혜진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함이 앞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지만 병간호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학원도 다녀보고 싶지만 생계지원비 50여만 원이 전부인 지금 혜진이에겐 모든 것이 꿈일 뿐입니다. 오늘도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할머니의 저린 손과 발을 주물러주는 혜진이. 할머니와 혜진이가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E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바람도 연일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도, 충북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해기차에 의한 빗방울이 오늘 충남과 전북으로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 날씨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일 전국이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호남, 제주는 종일 높은 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15, 부산 영도 등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에도 서울 2도에 머물겠습니다. 강릉 8도, 전주 6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되겠습니다.
영동 경빛 동해안 또 경북 산지 일부 경남권의 대기가 건조합니다. 모레부터는 영동 및 동해안 동쪽 산지 즉 지금 건조특보 해당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4m로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곳곳에 형성돼 있습니다. 보행자 낙상 사고 및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지난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 우편물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당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수사 2단이라는 사조직을 운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국회 봉쇄 등의 단어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공석인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정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는 진통 끝에 오는 26일 출범합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춰잡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월 추경 편성에 대해선 확보된 예산 집행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로 넘어온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한때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의원님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여정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직 물러나는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신당 창당에서 지역구 의원 당선되는 과정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주로 이제 대척점에서 왔습니다. 과거 이제 윤 대통령 행보를 직접 경험하고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여당 대표로서 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위의 행적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지난주인가요? 그 외국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평가해달라 했을 때 제가 다소 도발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꼴 좋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있지만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독선이었습니다. 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 때론 본인이 어떤 엇나갔을 때 제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내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난 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에 비유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행동이 이상하다고 돈키호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아무도 고언을 하지 않는다. 네. 이제는 홀로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벌거숭이 임금님을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에 비유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싫어해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행태, 그래서 지금 보이는 행태가 딱 그 세 가지와 일치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보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심지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원인과 관련해서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엄이라는 것이 예. 사실 이미 시대착오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달려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보수 진영의 음모론자들이 이 망상에 빠져 있으면은 부정선거론 같은 거로 전국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본인들은 애국 보수를 하겠지만은 예. 그냥 망상 보수입니다. 예. 망상 보수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그런 경우가 지금 경우고요. 예. 자,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다.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단언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언코란 말을 쓰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 본인이 법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어떤 지점을 방어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스타 검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놓고 이렇게 치주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잡아놓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방어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말씀 이제 하시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겐 현재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줄기가 이제 그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두 건 모두 지연 전략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이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네.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가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두 분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미지가 좀 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와 그리고 탄핵 심판에 있어가지고 지연 전술을 펼친다는 게 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5가지 재판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1심 결과가 나온 선거법마저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송달을 거부하다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판단을 최근에 받는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현직 대통령도 참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분도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인데 제가 양비론을 정말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반헌법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 탄핵 절차도 진행한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형사적 혐의들을 네. 지연 전술로서 나중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막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 특권이 그런 거 하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런 통치행위에 대해 가지고 아무나 고소고발 남발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받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언제 취임하기 전에 아니면 선거 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한 방탄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연 전술도 반헌법적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강한 어조로 쓰레기차 분뇨차? 예. 그걸 했던 거거든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를 딛고 우리가 세우는 새로운 정부가 있다면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좀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비슷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한 2시간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아직 뭐 정식 변호사로 선임된 건 아닌데 석동현 변호사가 약간 뭐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의 내란죄는 정리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받게 돼 답답하다. 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자, 왜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KBS 안 볼 겁니다. 이분에게 너무 밋밋할 겁니다. 어딘가 유튜브 틀면은 내란 아니다. 탄핵 안 된다. 이런 거 보면서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미 이분의 핸드폰을 보면요. 알고리즘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러니까 여론을 파악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망가졌다. 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걸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치하는 내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점도 대중이 보고 있는 거가 달랐고, 그다음에 총선에 대한 예측도 대중이 보는 거가 달랐고,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강서 보궐선거에 대한 그런 느낌도 달랐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모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사실 한 삼국시대쯤 되면은 조선시대는 아니야. 삼국시대쯤 되면 뭐 할 때 선왕당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사실 토속신앙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삼국시대 중반에 불교 들어오고 이러면서부터 사실 이런 것들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네. 잘 활용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걸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연루된 흔적이 나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저는 만약에 이런 대통령 하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전쟁이라도 났으면은 무슨 뭐 예전에 나오는 뭐 그런 어떤 전통 사회처럼 길이를 택해서 전투하고 뭐 이랬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이제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 언론인들, 뭐 판사 등등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국회 봉쇄, 뭐 NLL 뭐 얘기도 쭉 나오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너무나도 이야기가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망상이거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제발 망상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국군 통수권이라는 것이 위험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네. 저는 정말 매일매일 실망의 연속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조건부 탄핵 방침에 개혁신당도 동의하고 계세요? 저는 탄핵을 하려면요. 네.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행법에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헌법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란 옹호다 아니면 뭐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옹호다. 저희는 이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다 동의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갔을 때는 저희 당내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은 국정 마비의 상황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외 신인도나 아니면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지 범야권 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거 하나만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한 거 하나만으로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한덕수 권한 대행과 외교적인 이제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외 국가들은 그래도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네. 여기서 갑자기 이건 또 탄핵되면은 그 다음에 국제적인 우리의 위상이나 신인도는 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이런 탄핵 추진에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찬성한다. 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더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만약에 이제 그래서 탄핵 소추 절차로 막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그 충족 요건이 3분의 2냐 2분의 1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법적으로 2분의 1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세요? 예, 네. 3분의 2로 가면 이제 대통령의 신분 자체가 돼버리는 건데 지금은 권한대행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2분의 1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고 26일 첫 회의 열기로 했고 어쨌든 이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뭐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부분은 자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거를 네. 국민들이 그 이제 대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도 얼마나 허술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진행했던 정책들, 예를 들어 의정 갈등이라 표현하는 네. 의대 2,000명 증원 이런 것도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상복귀를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12월 말이면은 의대 증원에 의해서 정시 인원을 뽑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이런 방침의 전환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공고된 인원보다 적게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별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래야 의정 갈등 같은 것들이 먼저 정상화되고 그런 경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전국 농민의 총연맹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이후에 뭐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뭐 민주당도 일부 거기에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길이 트여서 자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트랙터 시위를 한남로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진출해서 벌이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주말이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뭐 출퇴근이나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양해되는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전농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태령을 봉쇄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대립 또는 이런 어떤 대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경찰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자금의 분노한 민심에 대해 가지고 다소 유도리 있게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네. 이게 다만 이제 이 시위 과정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구호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회 목적엔 당연히 정치가 있었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우려스러운 구호가 뭐죠? 결국에는 뭐 노래나 이런 것들 부르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정치 세력화된 결국 진보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시위에 있어서 상당한 참여를 했고 뭐 당연히 전농은 원래 그런 성향인 단체니까요. 네네. 그런 것이 이념 갈등의 어떤 요소처럼 비춰지긴 하는데요. 저는 그게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도 시위나 집회에 있어서 항상 관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경찰의 처사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몇 분이 가가지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일부 트랙터가 진입하도록 한 건 이것은 뭐 적절한 타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타협안이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국민의힘이 심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붕괴됐고 예상 못했던 최고위원 2명도 막 전격 사퇴를 했어요. 네. 이후 비대위원장을 지금 선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 사퇴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좀 정치에 있어가지고 네. 사상 누각을 좀 쌓아올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발탁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것이고 네. 그리고 나중에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도 당에 있던 사실 선배 정치인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큰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총선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또 당대표에 도전하고 근데 사실 내리막길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자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몰락하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독배를 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 뭐를 할 때보다 네. 쉬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산은 그분 등산을 참 좋아하셨는데 네.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 이게 관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 중요함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를 때보다 내릴 때가 더 위험한 건데 네. 그걸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좀 체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 계엄 선포 이후에 어쨌든 해제에는 좀 발빠르게 앞장섰고요. 네. 계엄 해제 이끌어내는데 좀 뭐 기여했다고 이제 보고 그 이후에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가 대통령 조기 퇴진 의사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탄핵 찬성 당론 제안했고, 자, 당내 강한 반발 속에 지도부 붕괴되면서 사퇴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뭐 탄핵 가결파 색출론까지 나올 정도로 강경파 목소리가 높이는 그런 형국인데 네. 이런 여당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양쪽 다 양비론을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요. 예. 뭐 어느 곳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이 없어가지고 다만 이 문제에서 그 지향점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지향하는 부분이 맞아 보입니다. 이런 탄핵에 대한 선명한 입장과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의 당의 차별화가 옳은데 네. 그걸 구현한 방식이 갑자기 중간에 뭐 한덕수 총리와 함께 한한 체제를 뭐 하려고 한다든지 소통력 행세하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방법론은 아주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국민의힘에서 요즘도 자주 나온 소리가 이제 보수 재건입니다. 네. 자, 개혁신당 스펙트럼상에서 보수 정당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 목소리 높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딱한 게요. 보수 재건 다 해놨다가 다시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게 제가 비유하는 게 동물원에 가보면 이게 비버를 동물원에 이렇게 사육하면요. 네. 비버가 집을 지어놔요. 그럼 또 운동하라고 집을 다 부신 다음에 저쪽에 던져놔요. 그럼 또 짓고 그 쳇바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수는 2021년, 2022년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거치면서 3연속 선거 승리 이러면서 완벽하게 재건됐고 그 방향성도 중도와 그리고 젊은 세대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싫다고 해요. 다 부셔놓고 또 뭘 재건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슨 동물원 사육사가 비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부셨는지부터 자성하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네. 네. 자, 이준석 의원님 내년 3월 31일이 40번째 생일 맞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그 이제 나이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이가 이제 언급되니까 출마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대선 도전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네. 대선 도전 쪽에 무게 실려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저도 이제 12년, 13년째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대선도 그렇고 선거가 더 이상 선악 구도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아닌데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 치러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네. 미래지향적인 아이템들을 들고 나와서 그걸로 경쟁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저는 그거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결국엔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 아니면 뭐 과학기술 문제 이런 것들 시대에 맞게 다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요. 사실 저는 매번 제가 과방위에 있지만은 KBS에 맨날 주문하는 것이 제발 누구 잡혀가고 누구 뭐 방탄하고 이런 뉴스를 아예 KBS에서 내지 말아달라. 대한민국이 지금 산업이 과거에 비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우리가 언제 여수의 화학단지 그리고 포항의 철강단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산업들을 걱정했어야 됐습니까? 지금 네. 국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 거지. 누구 감옥 가고 방탄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서 법률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희한한 게임의 룰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새해도 중요하잖아요. 예. 제3세력 자리매김입니까? 아니면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판짜기에 이제 뛰어드십니까? 저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보기도 했고 저는 보수 진영은 재건이 아니라 네. 완벽하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리고 비우는 과정도 필요할 거다. 국민의힘이 저는 발전적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개혁신당이 당세가 적다 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 총선에서 다시 이제 새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자꾸 뭐 덩어리를 지어야 된다? 그거는 기성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야기고요. 저는 새로운 판 짤 수 있다.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0184님이 안녕하세요. 이준석 의원님. 전에 롤모델 버락 오바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원한 롤모델인가요?
저는 롤 모델이라기보다는요. 네. 버락 오바마를 제가 2004년에 그때 미국에서 데뷔할 때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네. 연설이나 수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그런 부분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오바마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말로써 감동을 주는 정치 이런 면에서는 오바마의 그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양상의 두드러진 특징이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서 뭐 즐기는 듯이 그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여성 참여도도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 세계가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 네. 이 평가에 동의하고요. 특히 여성들이 정치의 일선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전세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원래 시위라 그러면은 유럽 어느 나라나 그렇고요.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참여할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한민국은 치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높은 시민성 때문에 현장의 관리도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발달하고 이게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미국 정부가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외교 재가동 방침을 언급을 했습니다. 때마침 김홍균 외교 1차관이 어제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올라서 관심을 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취재진들 관심도 좀 높았고 실제로 좀 이 공항에 찾은 취재진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한미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하면서 먼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이룩해온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에 관한 여러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지 또 차기 미 행정부까지 이어갈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그동안 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계엄 이후에 뭐 해제 과정이라든지 뭐 탄핵 과정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소상하게 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회담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초기에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또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요.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김 차관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캠벨 부장관과 회담하고요. 바로 일본 도쿄로 이동해서 한일 외교 차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한미 외교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왔어요. 맞습니다. 주말 내내 이 뉴스로 상당히 시끌시끌했죠. 네. 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로 한국의 뭐 기업인, 정치인, 뭐 외교관 중에서 통틀어서. 네, 다 통틀어서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고 한 인사가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용진 회장이 유일하게 이제 트럼프를 만나서 10여 분간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좀 함께한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정용진 회장이 지난 이제 16일부터 21일까지 트럼프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르라고 리조트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게 평소 친분이 있던 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 만남이 좀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함구하는 분위기, 정말 말을 아끼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취재진들이 나가서 이제 정 회장에게 어떤 대화 오갔냐 좀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언급했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니까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저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 이 정도로만 좀 코멘트했습니다.
정 회장은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머스크랑 일단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다만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더냐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트럼프 관련 좀 귀에 쏙 들어오는 뉴스는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네. 그 아베 전 총리 그 미망인이 자비로 네. 비행기를 타고 마라라고 가서 만난 다음에 식사를 일본 했죠. 총리를 네. 만나겠다고 입장이 바뀐. 네. 야, 그 뉴스가 저는 정말 눈에 들어왔는데 네네. 우리도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변혁기에. 자, 다음은 퇴직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퇴직연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퇴직연금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회사가 운용을 책임져서 이제 그냥 이 가입자는 얼마를 이제 회사가 납입한지 신경 안 쓰고 따박따박 같은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이제 DB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회사가 일정 금액을 계속 납입을 해주면 가입자가 알아서 굴려서 나의 퇴직연금을 불리는데 아주 이제 이 노력을 하는 DC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DB형, DC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뭐 구입한다든지 뭐 주거 임차를 위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내지는 뭐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 선고, 회생 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좀 피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2023년 한 해 동안 6만 4천 명이 2조 4천억 원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는 뉴스였는데요. 이게 1년 사이에 인원은 28% 늘었고 금액으로는 4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갑자기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또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구체적인 인출 사유를 살펴봤더니 네. 이제 절반 이상인 53%가 주택 구입 목적이었고요.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이 27%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80% 정도가 부동산 때문에 이 미래 노후 자산인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 쓴 건데요. 더 큰 문제는 한창 이제 퇴직연금을 쌓아야 할 30, 40대가 중도 인출이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30대가 42%, 40대가 33%를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중도 인출자 4명 중 3명꼴로 30, 40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서 이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인데 노후에도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을 하려면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돈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걸 연금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매월 이제 계속 일정 금액 이상이 나와서 내가 마치 월급을 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영위가 돼야 되는데 이 연금화를 하려면 겨우 중요한 건 뭐 푼돈이 들어 있으면 연금화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쌓는 것이 이제 첫 단추인 건데 문제는 이렇게 중도 인출을 해버리면 적립금 규모가 이제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이 연금으로서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노후소득 보장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도 인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중도 인출을 줄여야 돼. 다시 말해서 정부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좀 까다롭게 하겠다는 걸로 이제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 통계가 나오고 나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하겠다 정도 이제 방향성만 제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뭐 불필요한 중도 인출을 좀 어렵게 중도 인출 요건 좀 없애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도 인출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바뀌겠죠. 가령 이제 연금이 활성화된 해외 선진국들을 좀 보면 연구 장애, 뭐 과도한 의료비, 주택 압류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만 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장 완전히 차단한다? 이건 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정부가 구상하는 안은 적립금을 보전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뭐 적립금 담보대출로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새로운 방안 좀 강권 쪽으로 좀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적립금 담보대출로 유도한 방안. 그게 이제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자, 이번엔 담배 관련 소식입니다. 담배를 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담배값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문구가 주는 경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섬뜩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 담배 피는 분들 중에 그 경고의 강도가 오늘부터 더 강화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최종 확정된 담배값 건강경고 그림 문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된 건데요. 네. 담배값 건강경고는 이제 폐암, 뭐 후두암, 구강암 같이 이제 흡연으로 주로 발생하는 이제 질병의 고통을 좀 알려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이 도입된 게 2016년인데요. 네. 사실 이제 끔찍한 사진도 계속 보다 보면은 좀 무뎌지잖아요. 처음엔 막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예. 보다 보면 그냥 그림이 있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더 수도 있고. 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담배값 그림도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경고 효과도 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네. 정부가 2년마다 이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바꿔서 고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년 주기로 지금 이제 교체 시기가 된 거죠. 이번에 바뀌는 담배값 건강 경고에는 뭐 눈질환, 말초 혈관 질환 같은 이제 새로운 질병의 좀 이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 좀 추가가 우리가 미처 됐고요. 알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던 것들. 네. 예, 예. 그리고 폐암, 후두암, 이제 구강암의 위험을 알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강도 있게 좀 눈에 확 띄게 좀 바뀌었고요. 네. 문구 역시 좀 단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길게 좀 눈에 더 들어오게끔 바뀌는 방식으로 이번에 좀 새로운 문구와 이제 그림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회사 선배 중에 옛날에 그 실내에서도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한 있었죠. 20년 전에 뭐 그럴 네. 때. 저도 입사 초기에 회사 그랬습니다. 그 보고 뭐 기사 쓰면서도 막 담배를 물고 기사 쓰고 막 뽀얗고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무조건 이 담배를 몰아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진 선배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포스터를 얻어와가지고 각 사무실마다 그거를 걸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요즘은 여성 흡연율이 이제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절대적인 흡연율로 보면 뭐 네. 여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 흡연율을 보면 남성이 이제 40% 정도 되고 여성이 네. 5%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만 그래요? 최근에 남성 흡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통계로도 좀 확인이 되는 게 질병관리청이 이제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사이에 전체 흡연율은 0.4% 올라서 22.6%가 됐는데요. 예. 그 사이 남성 흡연율은 0.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성은 0.3%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웰빙 추세라든지 건강을 상당히 이제 좀 중시하는 이런 트렌드 때문에 담배를 좀 안 피려고 하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 아무래도 일반 담배에 비해서 좀 거부감이 덜한 전자담배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이 시각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제 이건 남성 흡연자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흡연자 수가 4년 만에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요. 네네. 4년 만에 2배, 3배씩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는 전자담배 때문에 좀 흡연율이 다시 올라간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담배는 담배인데.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먼저 올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항상 이제 연말정산 이제 시즌이 돌아오면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는 공제 부분인데 이게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모르시면 사실 연말정산 아무리 뭐 뉴스에서 보고 뭐 공부를 하셔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좀 차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소득공제는요 과표를 줄여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나의 총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 전 단계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제 과표가 나온 다음에 그 과표에 따라서 맞는 세율. 우리나라는 누진 세율이다 보니까 그렇죠.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세집니다. 그러면 과표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요. 이게 바로 이제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사실 많이 노리셔야 되는 게 바로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표를 내리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득공제고. 과표 내린다. 그렇죠. 뭐 총소득이 5천이다. 그러면 소득공제 500만 원 받았다. 그럼 4,500이 이제 과표가 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곱하죠. 그럼 이제 세액공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뉴스에 듣고 뭐 들어보면은 뭐 무슨 세액공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액공제는요. 내가 이제 산출세액이 나와요.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세율까지 곱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딱 나왔는데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딱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그냥 다 동일하게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액공제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금액을 그냥 딱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소득과 상관없어요. 예,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요번에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결혼 세액공제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마이너스 50만 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한 번뿐이에요. 딱 한 번. 1회 안에서 이 1인당 55만 원 이건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그럼 최대 부부면은 1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이제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시적입니다. 이건 2026년까지. 2026년까지.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이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그 출산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이 있거든요. 전액 비과세 되고요. 또한 6세 이하의 아이가 있습니다. 의료비 썼어요. 그럼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 또한 고소득자 근로자도요. 이런 산후조리원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대표적으로 바뀐 제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저출생 이 타겟책으로 이제 다 맞습니다. 연결이 돼 보이고요. 자, 그 결혼공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막 생긴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혼 가정도 이거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이에요. 한 번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이다. 예, 생애 한 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무조건 12월 31일까지 하셔야지만 2024년 귀속으로 해서 연말정산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시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 분해돼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인 것처럼 뭐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55만 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마다 간소화해도 어렵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홈택스 가시고요. 홈택스. 모바일로 가시면 손택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미리 보는 연말 정산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근로소득자라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이거는 본인의 재테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미리 보는 연말 정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보면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는 연말 정산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는 정리가 돼 있거든요. 요거를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부양가족 어떻게 등록하냐 이겁니다. 자칫하다간 오히려 가산세를 이제 부과받을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편리한 연말정산 여기 입력해 보면
어떻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는 사실 인적 공제가 사실 예. 연말정산할 때 가장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150만 원 이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꼭 아셔야 되는데 직계 존속 같은 경우 이게 존속이라 그러면 또 이해가 못 하시는데 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분.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부모나 조부모죠.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 직계 비속이 있죠. 비속이니까 당연히 아래죠. 네, 그래서 네. 자녀, 손자녀 이런 분들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조건이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 조건 없는데 소득 요건은 100만 원 이하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인적 공제 받을 때 이거 만약에 엉뚱하게 가면 나중에 가산세 봅니다. 소득 금액 연 100만 원 이하 요거 잘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보통 소득 금액을 어떻게 판단할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종합소득액 그러니까 2배사 근영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자 네.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2배사 근영기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퇴직 양도소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세법이 소득세 얘기하면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합소득세만 생각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그게 아니라 퇴직 양도소득도 포함이 돼요. 그 무슨 뜻이냐?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당연히 인적공제를 못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하세요. 근데 당연히 임대업 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부동산에서 100만 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소득이. 그럼 이건 인적공제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처분하셨다거나 네. 뭐 이러면 뭐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네. 예. 자, 맞벌이 부부들 한번 볼게요. 네. 맞벌이 부부들이 소득이 이제 다를 겁니다. 뭐 똑같은 경우는 없을 테니까. 이것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럼요. 요거는 뭐 맞벌이 근로자이신 분들은 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네. 편리한 연말정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부양가족을 누구 쪽으로 밑으로 두냐에 따라서 이게 연말정산 금액이 확 달라지거든요.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제도가 맨날 바뀌고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편리한 얘기군요. 연말정산에 가셔서 이제는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밑으로 드는 게 훨씬 더 이 부부에게 유리한지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케이스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최적의 케이스를 이제 찾아내시면 되겠고 보통 그러죠. 우리가 고소득 근로자에게 공제 금액을 더 많이 넣는 게 아마 네. 좋을 텐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의료비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총소득의 25% 넘게 써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급여가 적은 근로자에게 오히려 이런 거는 몰아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25% 넘어가기 때문에 부부 중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카드 이제는 사용액 뭐 공제 문턱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로 체크를 하시고 이걸 돌려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신 다음에요. 네. 공제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와이프에 대한 맞벌이에요, 둘이. 그러면은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를 꼭 해줘야 돼요. 개인정보 동의를. 예. 함부로 내가 사실 배우자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꼭 동의하기를 눌러야지만 이제는 합산이 돼서 이제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을 조금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립니다.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배우자가 자료 제공, 개인정보 동의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요즘에 추세가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보여주고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보기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간소화 서비스 켰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어떤 거 봐야 돼요? 일단은 케이스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네. 신용카드 사용액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는 아시겠지만 총급의 25%를 넘었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체크카드를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죠.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액이 15%지만 체크카드는 이제 30%다 보니까 지금은 이미 좀 늦었죠.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벌써 23일이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 못 써야 되겠다. 이번은 이미 늦었지만 내년을 위해서 혹시나 내년쯤 연말정산 돌아오면 어차피 25% 넘었다 그러면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자동차 신용카드로 이제 구입하시는 거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돼요. 2017년 이후 중고차를 이제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그러면 10% 내에서 이제는 사용 금액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말 절세 포인트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요,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일단 네.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10만 원 이하를 기부하게 되면은 100% 세액 공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 이제 세액 공제를 받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좋은데 더 좋은 점은 이제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이제 덤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한번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이 30% 지역 특산품 너무 네. 싼 걸 줘갖고 막 실망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절대 속이지 말고 좋은 상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막판 반전을 노린 분들 어떤 거 준비하면 좋은지 한두 개만 좀 추천해 주세요. 연금입니다. 연금 계좌에 넣으시는 건데 이미 아시겠지만 아까 전 방송에도 이제 IRP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개인형 네네.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31일까지만 딱 넣어놔도 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성 계좌에 이제 넣어놓는 방식인데 뭐 이런 겁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900만 원까지 이제는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900만 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다 채워넣었다. 그럼 한 148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도 인출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아까 방송에서 잠깐 나왔었죠. 중도 인출이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젊으신 분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가입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네요. 네, 55세부터 받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다 보니까 알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뭐 방송 보면은 IRP 통해서 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대더라. 12월 30일까지 넣으면 된다더라. 이것만 듣고 들어가셨다간 인출이 안 되고 계속 집어넣으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주의점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세액공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는 주택 구입한 납세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라든지 주택 청약저축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를 살다가 올해 주택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럼 과거 같은 경우에 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뭔가 소득공제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는 일단 주택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월세 세액공제라든지 주택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연말정산에 제가 좀 뭐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수정해서 바로잡을 기회도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이면요. 근로자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보통 2월분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정산이 되는 건데 근데 보통 우리가 소득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아시겠지만은 5월 달에 정산하거든요. 이제 사업자라든지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5월 달에 해요. 어차피 내가 연말정산 안 해도 5월 달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다시 한번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 잘 모르시는 게 나는 근로자예요. 근데 나는 또 소득이 따로 있는 겁니다. 뭐 프리랜서를 하던 아니면은 내가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부캐라고 그러잖아요. 캐릭터가 한 번 더 있어갖고 열심히 또 부수입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연말정산 때 직장 다니면서 한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되나 보다. 이걸 오산이라는 거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 근로소득에 대한 거고 내가 만약에 이제 종합소득에 관련된 이배사 근연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런 종합소득이 이외로 있다 그러면 일단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받았던 그 부분과 같이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다시 한번 신고하셔야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네. 가산세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로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통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내가 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정확히 연말정산 대상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근로소득자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 네. 두 번째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 예. 세 번째 연말정산 사업자가 있는데요. 사업소득사인데 이게 이제는 이런 분들이세요. 보험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방판하시는 분들, 방문 예. 판면 이런 분들의 이제는 사업소득자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하시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연금소득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 같은 부분 뭐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예. 프리랜서나 단기 이제 알바생들이 있고요. 예. 1년 미만 근무한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정산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꼭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이런 얘기를 해요. 알바 1년 넘고 좀 오래 했니? 그러면은 5월에 꼭 종합소득세 한번 신고해봐라. 내가 환급 받을 돈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모르니까 대부분이 세금은 원천징수에서 뛰어갔는데 네. 돈 받을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받아야 될 거 못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땐 못 받은 돈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혹시나 내가 좀 장기적으로 알바하신 분들이고 분명히 알바했을 때 사장이 뭔가 원청지수 쪄서 3.3% 뛰고 나한테 줬다 이런 식이 네. 들었으면은 5월달에 한 번만 이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환급액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하나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올해 회사 다니다가 퇴사했다면 그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반대로 계속 쉬다가 12월에 입사해서 월급 딱 한 달 받았으면 그것도 대상자인지. 일단 이번 연도에 퇴직을 했잖아요. 그럼 네. 퇴직할 때 이미 정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하지만은 만약에 정산을 했지만은 내가 소득이 따로 있다. 그러신 분들은 5월 달에 다시 한번 신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했는데 네. 재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원천지수 영수증 가져다가 이제는 새로운 취업했던 그 회사에 가셔서 같이 하시면요.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원천징수 영수금액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홈택스에서 띄어집니다. 네. 직전 회사에서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띄어지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십시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터보의 회상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가 누군지는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